출발 새아침. (5월 21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갖가지 뉴스로 뜨거운데요. 우선 등교 연기 80일 만에 고3 학생들의 첫 등교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인천에서 고3 학생 2명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은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한다고 하네요. 큰 주의가 유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큰 논란이 있었고요. 윤미향 당선인 논란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각종 단체와 국가의 30년 노력이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자가 찾아와 빌었지만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선출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가 들썩이고 있죠. 도전장을 내민 사선의 김상희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트리고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창석 꼭 끼워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먼저 박병석 의원이 21대 첫 국회의장이 사실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이 일단 단독 입후보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5선에 김진표 의원도 출마할 것이다라고 많이 점쳐졌었는데요. 일단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1962년생이고 성균관대 법대 졸업했고요. 중앙일보 출신이고 특이한 것은 2000년부터 내리 육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75년에 이제 중앙일보에 입사를 해서 홍콩 특파원과 경제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중국통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충청권 맹주였던 그 자민련이 아닌 새정치국민회의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대전 서갑,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출마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갑에 처음 출마를 해서 바로 당선이 됐고 그 후로 내리 육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초선 시절에는 그 대전 서갑 지역과 국회를 4년 동안 기차를 700번 타면서 오갈 정도로 지역구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입장문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문을 상시적으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삼수 끝에 국회의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경선에는 정세균, 문희상 후보에 밀려서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 1대1로 붙었었는데 밀렸습니다. 네, 삼수생의 저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삼수생의 저력이기도 한데 이제 국회 여야 최다선이라. 네, 원래는 김진표 의원하고 예.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아예 안 했어요, 막판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여야 통틀어서 최다선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이 경기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경기 지역이라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의장단이 지금 박병석 의장도 기본적으로 충청도 대전 쪽인데요. 네.
정진석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제 부의장단이 될 것 같은데 그분도 네. 그쪽 충청도 라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꺾으면서 충청의 맹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의 최다선입니다. 5선 의원이고 물론 미래통합당에 5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5선이고요. 조경태 의원도 역시 5선입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부의장 야당 몫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김상희 부의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7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83년 국내 최초 진보 여성운동 조직인 여성평우회, 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에 기여를 했고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가 19대 총선에서는 부천소사, 현 21대 국회부터는 부천병으로 지역명이 바뀌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4선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상희 의원이 이제 합의 추대될 것이다라고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요. 일단은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담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단 20대 국회보다 약 6명이 많은 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여성 당선자가 57명이기 때문에 네. 19%이고 뭐 지역구만 따지게 되면은 여성 당선자는 11.4%밖에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구에서 여성에 대한 벽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고 아까 7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그 의장단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네. 와, 대단하네요. 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통합당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이때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띄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비대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신의 임기가 만약에 3개월짜리, 4개월짜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을 그 짧은 기간 동안만 하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기간은 일단 최소한 내년 3월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년 3월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0개월 가량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6월까지 선거와 관련된 이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할 21대 국회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이런 공천권과 권한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이제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21대 국회 초선 모임에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재선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주로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김종인 비대위에서 찬성 기류를 나타냈다고 하고 3선 이상 의원들로부터는 좀 반대 기류를 받았다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당내 관계자들의 말이었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 주호영 의원 그 부친상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통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의견들이 이제 다 많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다 찬성 쪽 의견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초재선 의원들이 좀 마음이 변심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자강론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변한 건가 보죠, 또 다시? 예, 계속해서 이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억지로 선출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권과 당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또 얘기 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지금 네. 정의연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를 4번 찾아간 끝에 결국 이용수 할머니를 한 10분가량 만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어젯밤에 그 윤미향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라고 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한 번 안아줬을 뿐 용서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이제 MBC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대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왔고 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찾아온 것을 알고 할머니는 함께 있었던 지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10분 정도 단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곧장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른 얘기는 없이 한 번 안아줬고 일단은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뭐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런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30년을 같이 활동했는데 보니까 좀 헬스칸이 안 됐었다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도 회계 부정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고 또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섰던 혹시 용서해 준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은 일단은 25일 기자회견을 따로 열기로 했는데요. 이때 윤미향 당선인에게 이 기자회견에 직접 오라 이런 식의 또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이 성노예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조사를 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 집인데요. 일단 정의연과 나눔의 집은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따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는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주시의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특별 점검 결과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쓰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지난 13일부터 15일 동안 진행한 점검 결과를 보면은 집이 이제 기능 보강 사업, 그러니까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정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나왔고요. 그리고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6천 원도 후원금에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것이 밝혀지자 지난 11일 부랴부랴 741만 9천 원을 이 대표이사가 직접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사실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꽃게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식물 이런 비판 계속 있었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정 역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을 해서요. 21대 국회 의장단이 된 감회 그리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사선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시고 각종 이제 여성 인권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천 소사 지금은 부천병이죠. 이쪽 지역에서 내리 3선이 되신 건데요. 차명진 후보하고 경쟁을 하셨던 거였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상대 차명진 후보가 후보하고 차명진 후보였습니다. 네네 그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하고 방송 지역 방송 그 경인 방송이었나요? OBS였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OBS. 토론을 하던 중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관련해서 또 막말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크게 됐었었는데 그 당시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실 토론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정도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플랜카드를 이제 세운 것을 가지고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차 후보가 하는 바람에 이게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그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혹은 그 전에부터도 차명진 후보하고는 계속 경쟁 관계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셨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던데 어떤 쪽에 부담이 있었던 건가요? 네, 차명진 후보가 우리 국민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돌출적인 이제 행동도 하시고 네. 또 18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가 아주 대표적인 독불국회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정말 그 폭력적인 그 행위도 좀 보여주시고 또 그 이후도 계속 막말을 이어오셨고 굉장히 좀 상대 후보로서 그 다른 지역과 달리 정상적인 그런 경쟁 선거운동 이걸 좀 진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허 상대였기 때문에 더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구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서 최다선인 4선을 이루셨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73년 만에 국회의장단에 도전하셔서 부의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도전하게 된 이유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부의장이 된 건 아니고요. 네, 25일 날 추대가 절차가 됐죠? 좀 네. 남아 있고요. 네. 네, 25일과 6월 3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재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우리 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에서는 더딥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 비율도 지금 다른 나라들의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의장단은 지금 그 현재도 다른 그 세계 보면 전체의 한 20% 정도가 여성 의장입니다. 그리고 25% 정도가 부의장이고 다 그 의장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의장단에 한 번도 여성이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의장단에 도전했고 특히 이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꼭 국회 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또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했고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남성 의원님들도 정말 이제 때가 됐고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변재일 의원님 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런 그 회의에 공감해 주셔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 후보가 되게 된 것이죠. 네. 네. 만약에 좀 경쟁이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경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선이고 5선 의원님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변재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선 의원님들께 양보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양보보다는
당당하게 또 경선해서 그동안 정말 짙게 드리워졌던 유리천장을 깨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장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출사표에서도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트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국회 안에 이런 남성 중심적인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많았나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의장단입니다. 네, 의장단에 여성이 73년 동안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본회의장,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정경을 보면 본회의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항상 남성들이 의장단에 남성들만 있는 모습은 저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3년 만에 정말 본회의장, 의장단석에 여성이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정치,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곳곳에 사실은 여성들에게 지금 국회에 유리천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씩 지금 거쳐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 의원의 비율이 11.9%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도 사실은 여성 의원이 차지한 게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상임위원장은 지난 두 개가 두 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을 저희 여성이 차지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민주당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또 두 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한 20%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국회 부의장이 사실은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장이 되신 거는 매우 훌륭하고 상징적인 일이긴 하지만 실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의장단이 국회에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리더십,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정치의 부재 현상을 우리가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비판을 하시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단의 역할이 저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지금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단이 제대로 협력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국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지금 같은 그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상황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동안의 부의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부의장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은 부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유보시 의장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그 부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뭔가 좀 결정되거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본회의나 뭐 대정부 질의할 때 의장 대신 사의를 보는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사실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좀 전에 새 역할을 정립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과 연결해서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국회 민원 청취나 외국 국회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접견해 주는 거, 또 뭐 의원실 토론회 축사 같은 이런 종류의 부수적인 업무가 좀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일을 하려면은 좀 뭔가 과감하고 아주
정말 진보적인 진일보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에게 또 다른 권한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 간에 잘 소통하고 그리고 역할을 나누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의장단의 상시적인 그런 회의나 그런 모임 같은 것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의장단 회의가 제가 부의장이 되면 의장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의장님도 저는 흔쾌히 받아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정치 현안들을 항상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어떻게 여야의 대화와 협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의장단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부의장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임 자체가 이 회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기대를 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여러 가지 지금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 개혁 과제들을 위한 TF나 위원회를 좀 만들고 지금 박병석 의장 지금 후보께서도 아직 후보는 아니신 후보께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의 의제들을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TF나 위원회나 이런 구조들을 안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부의장이 또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의장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의전만을 하는 그런 의전과 사회만을 보는 이런 부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의장단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의장단 안에서 부의장의 역할이 좀 더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장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 TF를 구성해서 아주 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이제 의장이 되셨고 의장이 되는 걸로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도 이제 부의장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이 세 분의 합의랄까요? 세 분의 일하는 취향, 일하는 방식 이런 건 어떻게 좀 잘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참 어찌 보면 좀 공교롭게 지금 새 의장님 대신 우리 박병석 의원님과 또 정진석 의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친하시군요. 네, 정진석 의원님은 우리 당은 다르지만 네. 제가 고향이 공주입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님이 또 공주가 지역구세요. 그렇죠, 다 충청도. 네, 그래서 평소에도 잘 친밀하게 좀 지내고 있고요. 박병석 의원님은 제가 곁에서 참 잘 모실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시고 성실하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원칙주의자이시고 의회주의자십니다. 그래서 국회를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운영할 그런 정말 각오를 하고 계시고요. 다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20대 국회 힘들었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는 정말 이렇게 동물국회, 식물국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각오들을 아주 정말 단단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까 하는 부분에서 의장단이 논의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하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과감하게 또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정 역할을 분명히 해서 의장단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각오가 대단하신데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좀 날이 따뜻해졌는데 어떻게 좀 다니기 편해지셨습니까? 뚱커벨은 뭐 날아다니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날개를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다니는군요. 네. 상상이 좀 안 갑니다만은. 무거워서 잘 네, 날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가끔 떨어지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오늘은요. 우선 정당 지지율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각 정당의 지지율 변화가 있겠죠?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변화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의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제 상황 또 국면이 이제 전개될 텐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09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경면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3 등교를 했는데 어제도 인천에서는 또 고3 학생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번 조사에서 44.9% 총선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제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50%대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당선인과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이전에는 양정숙 당선인 논란이었거든요. 제명됐죠. 그럼 미래통합당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이번 조사에서도 27.2%, 열린민주당은 5.3%고요. 정의당 5.1%. 그러니까 이 수치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열린민주당이 그러면 지지율로도 한 3위 정당이 되느냐. 물론 이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너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3.6%, 민생당 1.8%,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정은 10.1%인데 현재 추세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약 한 20%포인트 정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오차 범위 내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열린민주당이 정의당을 조금 앞섰다는 게 좀 상당히 특이하네요. 뭐 표본 오차 범위 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열린민주당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8월 합당 뭐 얘기도 나오는데. 설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 네, 확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그 비례대표 당선인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 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역대 총선 이후에도 이렇게 당선인들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총선 효율적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총선 직후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뭐 이탈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 소속 당선인의 논란이 오래 지속되면은 중도층 중심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치솟았는데 뭐 정당 지지율이 최고는 주춤하고 이 원인은 당선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서 매듭을 지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단 더불어시민당이 급조된 정당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위성 그렇죠. 정당으로서. 이제 검증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양정숙 당선인도 있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도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증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이런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더불어시민당도 이제 급조된 위성 정당이고 또 미래한국당도 뭐 위성 정당인데 비례대표 논란은 더불어시민당 쪽 그 당선인들에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요. 지금 관심도 자체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과 이제 합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적어도 뭐 177명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다. 이 현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관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당별로.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 또 혹은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 문제가 아주 싹 명쾌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가 그렇죠. 없죠. 예. 미래통합당이 대표를 먼저 뽑아라. 이렇게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합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오히려 공룡정당을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교섭단체가 2개 있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후내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합당을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서두릅니다. 왜? 그래야만 통합된 100석이 넘는 야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 지금 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워크숍에 들어가는데 과연 김종인 비대위 출범할지 말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당선인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하게 되는 형태들. 기존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긍정적이었잖아요. 네. 빨리 출범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워크숍에서 어떤 쪽으로 흐름이 가느냐.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했었던 아산이죠. 이명수 의원은 비대위 여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겠다. 여전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뭐 당 내에서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습은 안 하고 이 견제 세력으로서의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의 혁신을 하지 않고 또 논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유철 대표가 사실은 이 합당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합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여서 이게 또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본인과 관련된 뭐 또 재판 때문에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참고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됐고요. 1심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한 당의 대표 자리가 아닌 일반 그냥 이제 뭐 21대 되면 이분은 어차피 이번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출마를 했죠. 네, 그냥 평당원이 되게 된다면은 또 본인으로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당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의 혁신을 위해서 조기 사퇴 카드 이거 뺐단 말이에요. 네. 자, 지지율 변화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 분명히 변화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심상정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있어요? 그렇죠. 대안이? 누가 당의 중심이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한 상태고 누가 또 이제 1년 10개월여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그런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도 이제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렸는데 열린민주당과도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좀 이걸 추스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맨 정의당이 심상정하고 이정미 빼면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정의당 그러면은 특히 이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2자릿수 지지율까지도 됐었고 그렇죠. 뭐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에서는 우리 이제 13.8% 이 정도의 정당 비례 득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정당이 민주노동당부터 이 지지층, 고유 지지층은 있거든요. 그런데 블루칼라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과연 학생층들을 어떻게 재흡수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의당의 지지율은 추세가 좀 어떤 거예요? 그냥 평행선입니까? 아니면 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의당 지지율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뭐 조국 전 장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계속해서 좀 뒷걸음을 친 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6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 혼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의당의 경쟁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뭐 약간 조정 국면이라고 좀 얘기하던데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총선 이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역대 4년차에 접어든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 한 조사기관에서는 70%대 지지율까지 나왔고 또 6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조정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최근에 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네. 늘어난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뭐 이제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국면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 국면 약간 뭐 높이 올라가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정말 하향을 하느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 때문에 혹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좀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워낙 높았거든요. 그렇군요. 높았기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게 이제 이념을 넘어서서 탈이념적으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 속에서도 일단 돈 받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동네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삼겹살 먹던 사람도 이번에 좀 한우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 편의점 뭐 이 라면을 먹던 그런 사람들도 1인 가구들도 가서 이제는 쓸 수 있는 몇십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대통령 지지율에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네.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결국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인데요. 네. 빅데이터 상으로 본다면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민심의 어떤 그 형태를 띠던가요, 민심은? 네, 빅데이터 분석을 오늘 추가했는데요.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윤미향을 넣어보면 계속 총선 기간에도 윤미향 당선인을 주목하는 이 바닥 민심은 크게 많지가 않았는데 네, 그렇죠. 5월 네. 6일부터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쉼터 또 회계, 딸 이런 여러 가지 또 집 장만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문제 이러면서 관련된 이슈가 집중되면서 빈도량이 급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언급량이나. 예, 이런 언급량이라고 것들이. 그러죠. 네. 근데 감성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로 치면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인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은 뭐 한 달 동안이 최근이 되겠죠. 최근에는 부정적인 감성 여론이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 자체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의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가장 인물로 관심이 많은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 일주일부터 그동안 한 열흘 이전부터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관심 빈도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미향 뭐 다 좋은데 딸이라는 건 뭐예요? 딸이 왜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유학 자금 유학 자금. 1억 원여가 되는 유학 자금을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남편의 그 국가로부터의 배상금으로서 충당을 했다라는 것이 당선인의 설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액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이. 명쾌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뚱커벨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